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라디오 키즈입니다. 학창시절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성장한 세대인데요. 대학과 사회생활 동안에는 텔레비전 영상시대를 거쳐서 요즘은 SNS와 퍼스널 미디어라는 뉴미디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주요 무대가 바뀔 때마다 이전 미디어는 사라진다는 괴담이 난무했습니다. 오랜 미디어가 실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라디오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한없이 다행스러웠는데요. 구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와 함께 협업을 하거나 새로운 미디어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고 있죠. 라디오를 예로 들면 TV 시대에는 자동차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각광받는 미디어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SNS와 퍼스널 미디어라는 뉴미디어 시대에는 그것들과 결합해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죠. 성공 예감을 포함해서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지금 유튜브나 팟빵 같은 새로운 매체의 컨텐츠로 변신하고 있는 건데요. 이로써 이 미디어에 관한 오래된 신화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에 완전히 밀려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미디어와 협업하고 거듭난다는 거죠.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TV와 라디오는 이제 페이스북을 거쳐서 유튜브에서 성공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가운데서도 가장 단기적으로 뉴미디어와 협력하고 변신한 성공적인 예가 아마 MBC의 14F라는 뉴미디어 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은 지난 4년여 일선에서 이 팀을 이끈 두 저자의 뉴미디어 채널 만들기 또 그 성공 방정식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림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의 별을 맡고 있는 KBS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라디오 청취자 사연부터 보고 갈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왜 잘못 읽는 오류에 빠지는가? 조병영 저자 등 7명의 문해력 전문가가 쓴 읽었다는 착각. 네, 일단 김종문 님이요. 예. 문해력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이 뜻인가요? 예. 또 허창익 님도 문해력이 독해력과 문장력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셨거든요. 저는 다 합친 개념 같거든요. 영어로는 리터러시라는 걸 우리말 문해력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요. 네. 앞에 뭘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IT 문해력이 떨어진다. 제가 주로 듣는 얘기인데 네. 키오스크도 제대로 못 다룬다. 이럴 때도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뭐 독해력, 문장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말귀 혹은 글귀를 못 알아먹는다 이런 뜻도 있겠죠. 굉장히 네. 넓은 개념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박단희님 저와 같은 예. 성향의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제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이것도 문해력 부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른들의 일과 관련된 문해력 부족. 네. 그런데 이 제품 사용 설명서는 이해하라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혹시 온라인 공간에서 그런 글을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유럽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한 제품 설명서 모아놓은 리스트들을 보면 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황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그 할로윈 데이 때 입는 의상 같은 거 설명서 보면 네. 이 망토를 입는다고 지붕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오. 사고가 나고 소송이 걸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문해력이라기보다 그냥 좀 책임을 비용 문서라서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됐죠? 네. 강지영님은요. 생각하며 곱씹어 읽지 않고 보는 것에만 익숙한 세상. 그러다 보니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어휘력만으로 문해력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문해력의 일부가 어휘력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많이 공부한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영어 문장을 읽을 때 한 서너 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이거는 맥락으로 이해한 거기 때문에 어휘력이 문해력의 음. 전부는 아니고 오히려 맥락을 읽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를 읽는 게 더 중요한 문해력의 요소지 뭐 어휘력이 전부일 수는 없겠죠. 네. 또 강인수님은요. 공무원이면 무조건 표준 서식 작성법을 배워야 합니다. 5년 차라도 다시 작성할 때가 많아요. 웃긴 게 일선 지시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예. 굴림이나 도듬 12포인트 등 정부가 만든 매뉴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건 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공무원 서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폰트는 12. 왜 10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오. 11은 너무 작고 13은 너무 커요. 근데 윗사람까지는 이제 다 고려해서 특히 네, 윗사람을 의식해서 만들도록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음. 문해력을 넘어서는 수준이고 일종의 그 규율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음. 약간 막 그 강요해서 딱 그 공무원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대표적인 게 남성분들은 군대에 가시면 필드 매뉴얼이라는 야전 교범이 있는데요. 그때는 별의별 것까지 다 규정을 하거든요. 뭐 총은 90도 각도로 들어야 되고 꼭 그럴 필요 없는데도 그건 일종의 정신 상태를 약간 규율하려는 목적인데 공무원 서식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김현우님은요. 제가 아는 걸 아이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글자만 읽었다고 끝이 아닌 듯 나는 다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자도 그런 조언을 하죠. 정말 문해력을 높이려면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읽은 걸 말이나 글로 요약해봐라.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별책부록 쓱 한번 읽고 우리 두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말하려면 엄밀해야 되니까 꽤 까다롭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책을 읽은 다음 설명해 주시려면 상당한 문해력을 요하는 거고 이런 걸 연습하다 보면 문해력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사실 아나운서들도 뉴스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그거거든요. 그래요. 기사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자기 말로 말을 해봐라. 그러면 앵커 실력이 좋아진다 해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자기 말로 자기 말로 네, 압축해서 그렇군.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네. 예. 네, 또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에 비판적 문해력도 떨어진다는 이야기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이경환 님이 개인이 팩트 체크 등 유해 정보, 허위 정보를 분석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분석, 구분 능력이나 스킬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저자들은 이것도 이제 문해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 사이버 공간은 그야말로 허위 유해 정보가 가득한 곳이니까 영원한 뭐 해답은 없죠. 본인이 문해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작성한 거지? 왜 작성한 거지? 근거는 뭐지? 다른 매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라는 얘기인데 참 그 쉽지는 않은 일이죠. 노력이 그쵸. 필요한 거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손재일, 전기영 저자가 쓴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네, 이 MBC의 14F 팀을 전통적인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뉴 미디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두 네. 저자 중에 한 분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한 2006년도 이때 처음으로 방송국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 그때 저와 같이 언론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늘 방송을 들으면 틀림없이 애슬기 아나운서 항의의 뜻으로 전화할 겁니다. 왜요? 14F가 아니라 14F입니다. 아, 맞아요. 제가 14층 14F인데 분명히 읽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오빠. 아닙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방송국 일도 지금 많은데 네, 네.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네. 제가 왜 KBS에서 MBC를 성공 사례로 꼽았느냐. SBS도 성공적으로 MBC 전에 스브스 뉴스 같은 네. 걸 런칭해서 상당히 잘했는데 KBS도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MBC 14F 팀처럼 아주 단기간에
압축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예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꽤 드문 사례에 해당되고 무엇보다도 저희 제작진이 고민한 건 KBS나 SBS 측이 책을 썼다면 다뤘을 네. 텐데 아, 일단 텍스트로는 MBC 측밖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2018년에 5천 명이 보던 디지털 컨텐츠 채널인데 뭐 사실 MBC라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지상파 치고는 초라한 실적이었는데 4년 만에 지금 14F 팀에서 보유한 독립 채널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다 합치면 총 구독자가 280만 명이니까 디지털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니까 네. 성공 사례로 꼽았고요. 다만 소속이 이쪽이다 보니까 KBS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2018년이라고 하면 일단 예. SNS 뭐 유튜브 시장은 이미 레드 오션화가 돼 있었어요. 예.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아주 큰 효과를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2018년이면 이미 이슬기 아나운서도 아마 다른 하고 있었죠. 뉴스들 네. 하고 있었고 네, 그럴 네. 텐데 꽤 늦게 시작하긴 했던데요. 음. 그 성장해온 궤적을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니까 네. 이게 꼭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뭐 지상파,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들도 늦게 레드 오션에 뛰어들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좋은 선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금 방송국 분위기는 이슬기 아나운서가 아마 더 잘 아실 가능성이 높지만 예전에 이런 디지털 팀을 약간 그 비용이나 써대는 조직, 그걸 기업에서는 코스트 센터라고 하는데 코스트 센터로 보다가 최근 들어서 돈이 잘 벌리니까 프라핏 센터, 이익을 내주는 효자 부서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실제 그런 전형적인 예를 이 MBC 14F 팀이 보여주는 거죠. 14F 이게 저는 처음부터 이제 14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셨군요. 예.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게 예. 어떤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을까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네. 책을 통해서 음. 알게 됐고 또 제 지인이 마침 이 뉴미디어국 소속이어서 오.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의 MBC 뉴스와 다른 공간을 찾은 거니까 경영학에서는 그걸 진공에 해당되는 시장을 찾는다. 백큐ම් 전략, 진공 전략이라고 하는데 20대 여성이 MBC 뉴스나 지상파 뉴스를 잘 안 보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보긴 볼 텐데 예, 그렇죠. 흘려가면서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타겟 마켓으로 정해놓고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14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성, 오피스 라이프, 헬스 앤 뷰티, 환경, 다양성, 브랜드, 애니멀, 스트리밍, 여행, 뭐 이트 앤 드링크, 컬처 뭐 이런 등등의 14개 가치를 우리는 다룬다 그래서 14F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그 뉴미디어국이 있는 MBC 상암센터 14층을 의미하는 걸로 이제 변화됐고요. 저는 그런 오해도 했다가 후배한테 혼났는데 14층에 경영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진 눈치 보느라고 이름 이렇게 지은 거야 했더니 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하더군요. 슬로건은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하는 이런 거고 MBC 뉴미디어 세계에 대한 도전사를 다루고 있는데 늦게 출발했지만 비교적 명확한 타깃을 정해놓고 슬로건도 명쾌했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자리 잡은 성공 사례죠. 그렇죠. 네. 그래서인지 이게 단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MBC 미래 먹거리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디지털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게 네. 뭐 NFT도 하고 무한도전 짤 같은 경우는 돈벌이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뭐 Y2K 패션 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네. IMBC라는 회사를 또 MBC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주가의 흐름을 봤더니 꽤 반영이 돼요. 우린 경제 경영을 하니까 주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 해도 라디오 키즈로 SNS나 유튜브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모를까. 근데 그 3사가 약간씩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슬기 아나운서는 어때요? 특색이 다 달라요? 네, 제가 이제 SNS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예. 그 좀 제 생각이에요. 이건 음. 제 견해고. 음. 근데 일단 스브스 뉴스는 SBS. 쇼츠에 가깝다. 아, 그리고 MBC 뉴스는 음. 유튜브에 가깝다. 음흠. KBS는 기존 미디어이지만 굉장히 흐름이 이제 빠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음. 스브스 뉴스는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쇼츠 짧은 동영상처럼 아, 1분 내외로 사람들이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뉴스 같고요. 음흠. 그에 비해서 MBC 뉴스는 약간 유튜브처럼 약간 심층적인 뉴스를 조금 더 짧게 구현한 것 같고요. KBS는 기존의 뉴스들을 이제 신뢰성도 바탕으로 하지만 흐름만 빠르게 좀 바꾸고 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유튜브보다는 쇼츠를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제 스브스 뉴스를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것도 위험한 얘기군요. 네. SBS KBS 는 뉴스를 당연히 많이 보고 있죠. 보신다뇨. 아, 네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큐레이션 뉴스. 참고로 제가 설명은 합니다만은 MBC 소속돼 있거나 잘 알진 못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MBC 측의 정정 보도 요청이나 반론 언제든 환영합니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죠. 미술관에서 어떤 작품을 어떤 컨셉으로 전시할 것인가를 기획하는 분들인데 이 나중에 출발한 MBC 14F는 그냥 9시 뉴스를 온라인 공간이나 유튜브에 트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소비자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뉴스 중에서 이 20대 여성이라는 타깃 고객이 관심을 가질 걸 큐레이션하는 뉴스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보는 거죠. 그 디지털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지상파들이 다 뉴스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뉴스가 보도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다가 이런 뉴 미디어 팀도 대부분 보도국 사람들이 가서 하니까 근데 계속 고민했던 건 그거 같아요. 이제 기존의 9시 뉴스나 지금은 시간대가 바뀌었습니다만 텔레비전 뉴스가 있고 MBC 뉴스가 있고 MBC는 그 이미 SBS 같은 데선 이런 SNS 공간에서 말씀하신 스브스 뉴스 같은 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하나는 이런 환경도 있죠. 지상파 뉴스의 영향력이나 광고 수비 전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뉴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것으로 정하다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뉴스, 큐레이션된 뉴스를 전하자 이렇게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유튜브를 이끄는 인플루언서 중에 유명한 사람 꼽으라면 뭐 신사임당, 김작가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는데 예. 그 사람들도 다 돈에 대한 이야기,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MBC 14F 팀의 성공도 아마 이 재테크랑은 조금 연결되어 있지 그런 것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존 MBC 뉴스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화하는 사람이 대개 3, 40대 그것도 이제 남성들이 많으니까 타겟 고객을 20대 여성으로 이제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한테 제공할 컨텐츠는 우리가 주고 싶다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네. 재테크가 지난 4년간 딱 맞아떨어지는 컨셉이긴 했죠. 네. 근데 시도는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저것. 처음엔 페이스북을 우선 공략하기 위해서 세로 형 숏폼 네. 뉴스도 제공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속보 경쟁은 안 되니까 큐레이션 뉴스 경쟁을 하는데 세대의 관심사들을 반영하고 20대 여성들은 어떤 뉴스를 원할까 하는 기존의 뉴스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그래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뉴스들을 주로 이제 따라가고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골든타임에 방영되는 뉴스와 SNS에 공유되는 뉴스의 내용이 많이 다른데 이 14F 팀이나 이런 뉴 미디어 팀은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트렌디한 아이템 위주의 뉴스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소비자 말고도 이제는 네이버나 카카오 또 이제 틱톡 같은 SNS에 거꾸로
뉴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 아이돈케어, 소비더머니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창피한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어, 이번 책을 통해서 알고 네.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코너가 기획된 게 아니라 무엇이든 물어봐 앙이라는 코너에서 제 댓글 내보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사실 지난 3년간 특히 자산시장이 좋을 때 주식 뭐 이런 게 가상화폐가 좋을 때 폭발하다시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이제 별도 코너로 만들었고 MBC가 잘하는 건 별도 코너로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 다시 또 별도 채널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아이돈 케어가 50만 구독자로 성장했고 또 그러고 나서 인플루언서를 동원해야 잘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타 강사격인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한 컨텐츠를 늘렸고 지금은 전체 컨텐츠 한 60% 가까이 된다 그러죠. 네. 그리고 브랜드에 얽힌 돈, 사람, 기업 얘기를 소비더머니라는 곳에서 제공하는데 이게 55만 구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일주일 조회수가 13만 개가 넘어가면 독립 코너나 독립 채널화한다. 왜 13만이냐? 그러니까 20대 여성, 20, 30대 여성 가운데 1%가 13만이니까 네. 뭐 그러면 영향력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0명 중에 한 명은 이 콘텐츠를 보고 소비한다는 말이니까요. 입소문을 또 낼 네. 테니까요. 이렇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들으니까 참 재밌는 것 같은데 또 1사F 팀의 시도를 애자일이라고 예, 표현해서 그렇게 요즘 보네요. 경영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애자일이라는 말인데 애자일. 애자일이 좀 어렵죠. 민첩하고 뭐 이렇다는 뜻입니다. 빠르다. 아, 애자일. 애자일 조직 문화라는 게 가장 인기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예전처럼 호흡을 가지고 상품을 기획하면 시장에 내놓을 때 너무 뒤처져 버려요. 뭐 1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상품이 바뀌는데 맞아요. 원하는 게 달라지는데 3년간 기획해서 야심찬 제품을 내놓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영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실패를 전제로 무조건 내놔라. 빨리. 민첩하게 내놓고 실패한다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바로 제품에 반영해서 다시 내놔라. 이게 요즘 같은 경영 환경이 급박한 시대에는 더 잘 통한다. 그래서 기업이 애자일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1사F팀이 뭐 그걸 알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확한 그런 경영의 흐름을 따라갔다고 보거든요. 이 시행착오를 보면 했다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다시 시행착오를 고쳐서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레트로 열풍. 글쎄요, MBC 1사F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상파 3사가 내놓은 디지털 컨텐츠 성공의 비법 중에 하나로 레트로 열풍을 꼽고 싶어요. 네.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젊은 세대가 아버지나 삼촌 시대 패션이 궁금해졌고 그때 예능이 궁금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저자들도 일부 이런 복고 열풍이 자신들을 흥행에 도움이 됐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이 트렌드를 뭐 새롭다기보다도 저자들은 늘 있었던 건데 현재 레트로 열풍을 예로 들면 자기보다 조금 윗세대인 Y2K 지금은 이름도 저는 팬사인회도 갔습니다. 그쪽이요 Y2K. 네. 근데 2000년 전후한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네. 초반까지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20대 입장에서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게 신기하고 3040한테는 자기 어렸을 때니까 추억이 되고 네. 그런 레트로 열풍이 일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상파 디지털 컨텐츠 붐의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신기한 게 20대 초반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예. 사랑과 전쟁을 찾아보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다시 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가요 톱텐 다시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인기가요 뭐 이런 거를 다시 보면서 추억의 노래가 역주행하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사례도 있죠. 네. 그 탑골이라고 뭐 네네네.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 하나 네. 먼저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MBC는 보니까 띵작 문화재, 띵작이라는 건 이제 명작을 약간 비틀어 쓴 건데 방송사들이 이른바 짤, 인기 있는 동영상 장사를 성공시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유행하면서. 그래서 MBC는 배꼽티 패션이 꽤 화제가 됐어요. 그 영상은 저도 봤는데 왜 배꼽티를 입느냐고. 그 당시로선 기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지금은 이제 구태연한 질문이. 이걸 입으면 좋거든요. 뭐 기분이 그러니까 좋거든요. 그 자막.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아카이브 탐사대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 가진 엄청난 자산이 있죠. 그 수십 년 동안의 아카이브. 자료,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일반인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 못 나가면 이상한 거죠. 잘 나가는 건 당연한데 MBC의 경우는 거기다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국민 예능 짤이 있으니까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송사가 이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레트로 열풍이 아닌가. 짤 장사에서 잠재력을 봤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KBS도 역사가 벌써 5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좋은 자료들만 잘 활용을 해도 막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KBS 사원의 마음이 있는데요. 천천히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근데 이제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면 이게 예. 꼭 광고형 기사들, 뭐 PPL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디지털 콘텐츠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요.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네. 광고형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음. 그게 꽤 돈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기사도 보면 위에 애매하게 조그맣게 광고라고 써놓고 사실은 기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문해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저자가 그 부분을 설명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방송사가 내놓는 디지털 컨텐츠가 비즈니스냐 아니면 저널리즘이냐 이런 논란이 거듭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을 지향하느냐. 어렵죠. 근데 미국의 유명 미디어들은 저널리즘이란 본령을 잘 버리려고는 안 해요. 뉴욕타임즈도 회사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 본사 빌딩을 매각할 정도로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감안한 게 그 유료 모델로 유료 구독자를 찾는데 뭐 누가 뉴스를 요즘 돈 내고 보려고 하나요?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다양한 이채로운 문화 섹션들을 라이프스타일 섹션을 유료화했더니 그나마 유료 회원들이 꽤 돼서 요즘 유료 수입이 오프라인 수입보다 낮다 그러죠. 네. 근데 가장 앞서 나갔던 뉴욕타임스 섹션 중에서 가장 유료 구독자가 많았던 건 요리 분야라고 그래요. 요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중간하게 기사를 가장한 광고가 있듯이 디지털 컨텐츠를 가장한 광고도 만들고 있고 그걸 부끄러워하지는 않더군요. 이게 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게 일상화돼서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일단 대부분은 무료 공짜 좀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를 붙이는 걸로 수익을 창출해왔던 그런 구조인데 이걸로는 뭐 차별화가 될 수 없다는 게 주장이죠? 이걸로는 쓰는 비용에 비해서 네. 수익이 부족하니까 저자가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묘한 표현을 쓰는데 네. 이거는 브랜드가 요구하는 홍보성 컨텐츠를 담아서 그 디지털 컨텐츠의 일부로 이제 방영하는 건데 이걸로 정확히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꽤 되는 모양이죠 아마. 네. 그건 또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궁금한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또 소비해주고 다만 그 홍보성 주제를 그냥 노골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마치 기사형 광고가 그렇듯이 여기에 소비자의 시각이라든가 정체성, 이 디지털 컨텐츠 스튜디오의 정체성을 담아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소비더머니라든가 돈슐랭, 앱둥이, 파파라치 이런 MBC가 운영 중인 서브 채널들에서 이제 아마 내보내는 모양입니다.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이름인데 저는 이게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질 못해서 네. 그 이슬기 아나운서 보기에는 기존 방송 진행할 때하고 이런 네. 유튜브나 이런 그 지상파가 만드는 디지털 컨텐츠를 진행할 때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차이를 저는 둬야 그 되나? 차이 때문에 더 뉴 미디어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예. 아니면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작진들이 조사를 하고 예. 준비를 해서 완벽한 이 작품 같은 거를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정말 그런 것 같죠. 질이 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런 걸 누가 봐. 나는 저런 거에 도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장벽을 높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애자일. 완벽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시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슬기 아나운서는 소속한 저널리즘이 있고 저널리즘은 게이트키핑이라 그래서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는 없기 없죠. 때문에 소속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변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썸네일 제목 장사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저희도 사실은 성공예감 2부의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이런 걸 고민을 하거든요. 저보다는 잘하실 것 같은데 이건 글쎄 그 디지털 문법이 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해요. 저도 그게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썸네일이 중요하다. 제목 조금 자극적으로 하는 거겠죠. 네. 자막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아는 게 20대니까 이 팀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파가 운영하는 디지털 컨텐츠 제작 팀, 뉴미디어 팀 이름은 뭐 각기 다릅니다만 여기서 인턴들의 활약이 가장 커요. KBS도 크랩이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소리로만 네. 이것도 인턴 분들이 아이템 내고 취재도 하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20대가 타깃 고객이니까 이분들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그런 거겠죠.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TV나 라디오하고는 톤 앤 매너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겠죠. 저는 뭐 전혀 자신이 없어요. 실제로 선거 방송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그 우리 현재가 가지고 있었던 미디어의 방식대로 좀 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이 인턴들 20대들을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미지화 그리고 자극적인 썸네일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 좀 변화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예. 사실 방송국 소속의 정규직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은 짧게 채용을 해서 열정 페이만 받고 그분들의 그 노력을 우리가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참고로 지상파 방송사 인턴을 하면 나중에 언론고시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쵸, 그런 도움은 논란이 되죠. 있었죠. 그래서 그 2015년 SBS 스브스 뉴스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게 윗사람의 사고방식을 인턴이 폭로하는 일도 있었죠. 말씀해주신 그런 논지였는데 당시 그 관리자였던 기자가 한 얘기가 이제 회자되죠. 인턴들이 아이디어 많이 내는 거 인정한다. 근데 학생들 아이디어가 그대로 컨텐츠로 나가면 큰일 났는데 선을 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기자들이나 작가들의 어떤 게이트키핑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 인턴들이 그걸 수긍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디지털 컨텐츠가 저널리즘으로 갈 거냐 비즈니스로 갈 거냐 아직은 방송사들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어중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논란이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M세대와 Z세대. MG세대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네. 굳이 이제 구분해서 말하자면 80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가 M세대, G세대, Z세대는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2010년대 초반까지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43세에서 26세, 25세에서 11세,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 초반까지가 다 묶여 있어서 네. 이걸 묶어서 얘기하는 게 온당하냐.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도 늘 벌어지는 논란이거든요. 그쵸. MG 트렌드를 전할 때 전해주시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호 센터장조차도 이게 좀 세대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도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40대에서 10대까지니까 사실 부자지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자지간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구분하라는 게 이 저자들의 중요한 조언입니다. 네, 사실 인턴이랑 뭐 국장님, 부장님도 MZ 세대로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그렇게 돼버렸죠. 네, 일단 1,600만 명이면 이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좀 넘는 건가요? 뭐 예. 비슷한가요? 예. 이 디지털 콘텐츠 최대 소비층의 그럼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네. 공통점은 뭐 지금 40대도 디지털 환경에는 꽤 익숙하죠.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만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40대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M은 그러니까 M 세대는 롱폼 좀 긴 얘기를 좋아하고 블로그의 세대니까 네. 트렌드에 민감한 편인 반면에 G 세대는 숏폼. 우리 이슬기 아나운서도 숏폼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자기 만족 이런 걸 드러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관심사와 컨텐츠 소비 패턴으로 이제 목표 구독자를 설정할 때는 이 두 세대를 다 뭉뚱그려서 다 안고 가겠다가 아니라 차이를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이 컨텐츠는 정확히 Z세대 그것도 남성 여성한테 인기가 있을 거야 하고 판단하고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공식, 성공 컨텐츠 공식, 물론 이게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관련한 거면 좋다.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여행. 패션이라든가 여행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 전개가 빨라야 되고 메시지가 명확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저는 안 되는 거죠. 느릿느릿하고 할 얘기 다 하고 이러니까 바로 소비를 안 하죠. 뒷심을 발휘한 역주행한 컨텐츠들 봤더니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이 저는 와닿았는데 MZ 세대한테 유튜브라는 게 과거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세대거든요. 지식이 이렇게 공유되고 나아질 수 있구나 집단지성으로. 나중에는 뭐 틀린 답이 많다는 걸 확인했지만 오, 네. 그렇군요. 일단 요즘은 근데 누구나 다 크리에이터다. 다 그렇지. 자기만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14F팀이 일단 성공을 거뒀는데 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조건 어떤 건가요? 책에서 챕터 2 이제 2장에 뉴미디어 인사이트라 그래서 8개를 제시했더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분야별로 보면 뭐 토픽은 뭐로 할 거냐, 브랜딩, 타깃, 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방향, 밈, 룰,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흥미로운 건 기존 방송사 입장에서 고민했던 대목일 텐데 컨텐츠의 타겟 고객을 분명히 하라는 거. 저는 14F 성공의 제일 조건은 20대 여성이라고 딱 타겟 고객을 왜냐하면 다 끌어안고 가고 싶잖아요. 이분들로 정하면 다른 데를 놓치는 것 같고 성공 예감도 다 끌어안고 가자고 하다가 청출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타겟을 분명히 하라는 것과 함께 컨텐츠의 방향성도 그 타겟에 맞춰서 정확히 하라는 거고 또 몇 가지 조언들이 있는데 제가 흥미롭게 여겼던 건 소재나 아이템이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심각한 얘기를 해도 소재나 아이템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면 뭐 일단 발견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상. 그다음 영상이 중요하다. 아무리 자막 달고 해봐야 희한한 영상 하나면 끝이 나잖아요. 요즘 짧게 올라오는 황당 장면들 같은 게 얼마나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소재가 인기더라. 그래서 14F 팀은 보니까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강조하는 팀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심하는데 이런 대목들을 주의하다 보면 터진다는 거죠. 성공 예감도 가끔 터집니다. 일단 요즘에 제 예.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 목록 중에 예. 1위가 네. 그 프리미엄 월 정액권입니다. 그만큼 엄마 아빠 이제 시니어분들이 다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고 이런 쇼츠를 많이 소비하는 고객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쵸, 좀. 타겟 고객이 20대인 경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철 타고 어깨 너머로 보면 시니어 계층 어르신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세요. 근데 문제는 너무 정치적 유튜브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목표 지향성이라든가 소속감을 자극한다는 면에서 정치에 민감한 것 같아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양진영 유튜버들 엄청나게 인기 있고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쵸. 슈퍼챗, 그러니까 후원금 순위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순위 상단을 다 차지할 정도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4F팀은 과감하게 타겟 고객이 시니어 계층이 아니니까 이걸 포기한 것. 이건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MZ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안 다루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죠. 기존 뉴스가 많이 다루니까 저는 이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유튜브 정치 뉴스 이런 걸 소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쪽에만 빠지게 되고 그게 또 빅데이터다 보니까 네. 관련으로 또 그런 영상만 계속 보게 뜨죠.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비즈니스죠. 유튜버들은 특히 개인들은 지상파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이트키핑 기능이 있어서 필터가 있어서 걸러지기라도 하는데 개인들은 아무 주장이나 다 할 수 있고 네. 결국 관건은 소비자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야. 정치 이슈도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조회수가 늘어나니까요. 실험을 미국에서도 해봤는데요. 똑같은 뉴스를 달 착륙 기사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유튜브하고 SNS에. 한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 69년에 달 착륙한 뉴스를 내보냈고 한쪽은 달 착륙이 거짓말이라는 음모다 혹은 가짜라는 그 보냈더니 70%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음모론은 사람들을 당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진보한 것에 비해서 똘똘해 보이기도 하고 이걸 전파하면.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주말마다 보내는데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밈. 지상파 디지털 컨텐츠가 오늘날처럼 이제 활성화되는데 결정적인 기여 중에 하나는 밈이겠죠. 네. 밈, 유행 짤 뭐 이런 건데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성공예감 본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원래 이 용어 자체는 71년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고 우리나라에도 팬이 많고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팬을 거느리고 있는 분인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언급한 문화적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유전자를 진이라고 하잖아요. DNA. 이 진과 달리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도 있다. 그 사회에서 사람들 DNA처럼 밝히는 문화적 요소가 있다라고 쓴 건데요. 진하고 대비해서 이제 MEME를 쓰는 건데 속설로는 왜 이 서양 문화권에서 질문하거나 그랬을 때 저요 하고 선택받기를 기다릴 때 미미하잖아요. 거기서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요. 당사자가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의미보다 거창한 의미보다 그냥 유행하는 동영상, 짧은 동영상 이런 정도로 쓰이고 또 조금 확대돼서 경제 경영에선 밈 주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인기가 폭등해서 주가가 하루 만에 거기는 상한제가 없는 그 미국 시장 같은 데서 60% 70% 오르기도 하는 그런 밈 주식들이 있는데 그때도 밈 유행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단 뭐 14F팀의 축복은 MBC 무한도전이라 때려야 뗄 수가 없겠죠. 이 책에서도 그렇겠죠. 언급이 되는데요. 예. 아직까지도 무한도전 짤은 여전히 생성 중이고 저도 소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KBS의 해피투게더 이런 것들도 계속 형성 중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가 가진 엄청난 자산이죠. 그 막대한 아카이브가 있고 지금도 전원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한뉴스 이런 컨텐츠도 재소비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MBC 14F팀은 무한도전이라는 컨텐츠를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영상이나 장면을 상황에 맞는 걸로 재배치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못되게 구는 상사가 있으면 정준하 씨의 어떤 표정을 만들어서 무슨 짤, 분노 짤, 뭐 이렇게 만들므로써 소비를 늘리고, 이게 소비가 늘어나면 알고리즘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그런 영상이 떠올라서 밈이 되는 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MBC에서 이런 시도를 하겠다는 건 몰랐는데, 그 모든 요즘 연예기획사, 지상파 방송사 같은 데가 IP 플랫폼이 되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을 영구적으로 팔 수 있는 플랫폼. 지상파는 워낙 그 동영상이나 자료가 많고, 연예기획사들은 자신들이 거느렸던 가수들의 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NFT까지 이제 하려고 했더라고요. 네. 14F 팀에서는. 근데 NFT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하고 저자들이 고백하는데, 하나는 무한도전 짤이라고 해도 당사자들의 동의를 다 구해야 맞아요. 되니까 지적재산권에 네.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그런 거랑, 또 하나는 NFT라는 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화, 상품화인데 가상화폐 자체가 시장이 많이 움츠러들면서 그동안 기획했던 걸 다 MBC 14F 팀이, 뉴미디어 팀이 상품화하진 못했지만 그런 장기적인 기획을 갖고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NFT 하면은 막연한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왜 내가 미국 프로농구 NFT를 진작 사지 않았을까 막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하면서 네. 무조건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공부하셔야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들도 투자를 권하는 것과 공부해 보시라고 하는 건 좀 다른데, 공부하고 나면 본인이 판단할 수는 있거든요. 판단의 기준도 없이 뛰어드는 것과는 다른 거죠. 남들 네. 얘기만 듣고. 그런데 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강렬하고요. 강렬하죠. 네. 즉각적이기도 하고 악플로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전 사실 저희 아기 영상이 네. 이제 한 1,000만 뷰, 2,000만 뷰 넘게 나왔어요. 물론 저희 아기랑 강아지랑 뛰어노는데 이제 강아지가 달려드니까 아기가 막 뒤로 넘어져서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불법으로 도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무분별하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 1,000만 뷰, 2,000만 뷰가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경제적으로 보상도 받지 못했고 그 그렇죠. 영향상으로 인해서 예. 악플도 10,000개씩 달리더라고요. 그 악플의 왜 내용. 아이를 방치했냐. 그리고 뒤에 물론 매트리스가 굉장히 딱딱한 게 있었어요. 높은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건지 뭐 그런 게 없었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보상도 못 받고 악플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두려워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악플이 두려워서 유튜브나 SNS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자신도 악플이 두렵다기보단 굳이 내 일상을, 내 일기장을 공개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안 맞아요. 합니다만은, 그 굉장히 억울하셨겠는데, 1,000만 뷰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으로 계속 생성이 됐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이거 저희 아이니까 태그라도 달아주고 뭐 해달라 그랬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문제였을까요?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넥스트 미디어. 유튜브, 틱톡 다음은 뭘까요? 이 뭐 영원한 미디어가 없으니까 틱톡은 하시나요? 틱톡은 안 합니다. 그, 하지만 틱톡의 쇼츠를 소비하긴 하죠. 그렇죠. 네. 이제 많이들 보시니까. 네. 뉴미디어란 말이 진부해져서 이 책에선 쓰지 않는 넥스트 미디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뭐 뉴미디어란 말을 1980년대부터 썼으니까 상당히 그 다양해졌죠. 페이스북 시대에는 페이스북 측에서는 싫어하겠군요. 페이스북 시대가 지난 것처럼 얘기하니까. 어쨌든 카드 뉴스 유행했고, 가로형 이제 숏폼들이 있었고, 자막 뉴스가 대세였다면, 유튜브 시대에는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분야도 게임, 뷰티, 음악, 먹방, 브이로그 이런 걸로 이제 유행을 이끌었고,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들이 생겨났고 러닝 타임도 길어졌고요. 유튜브 보면 막 50분짜리도 있고 그렇던데 네, 네. 저는 그걸 견뎌내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면서 점점 어떤 분들한테는 검색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이 늘기 시작한 거고 근데 틱톡이 숏폼의 인기를 얻고 1분 내외의 영상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숏폼은 또 다른 단순한 SNS나 유튜브와 다른 또 부작용이나 폐해가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은 상기시켜주지 않은 채 불법이나 부정적인 걸 선동하거나 혹은 해보라고 권하거든.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 지금 위생 테러라는 게 되게 이제 틱톡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일본 같은 데 회전 초밥집에 침 묻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기아차 훔쳐서 달아나는 챌린지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다 틱톡 기반인데 어쨌든 무대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하고 거기에 맞는 디지털 컨텐츠는 또 달라지는 여기에 어울리는 게 있으니까 지금 아마 틱톡이 기술적으로 허용을 해줘도 30분짜리 영상 올렸다간 거기서 아무도 소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자들은 메타버스 또 NFT 마켓플레이스가 대세 플랫폼이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메타버스하고 NFT가 조금 거품이 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탈중앙 분산화된 원장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분야에서 쓰이겠지만 이게 자산 시장으로 와서 자산이 다 이걸로 거래되는 시기는 도래하지 않을 것 수도 있다. 그보다 먼저 지상파들이 고민해야 될 건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로 추구하는 바가 돈 버는 거냐 아니면 정말 저널리즘의 한 축으로 생각하는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글쎄 그걸 뭐 뉴미디어 국장이 할 수 있을까요? 사장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장이 아마 결정할 수도 있겠죠. 돈이 되면 비즈니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가끔은 저널리즘 종사자로 하게 됩니다. 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흥망성쇠의 굴레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콘텐츠 역시 피해갈 수 없다. 플랫폼 변화에 맞춰 콘텐츠의 형태도 바뀌고 있다. 네, 9시 뉴스처럼 만들어선 안 되겠죠. 디지털 컨텐츠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라디오 키즈로 시작했으니까 대중과 접하는 공간은 라디오로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요. 다른 미디어보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미디어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근데 관심이 많을 텐데 라디오는 적어도 아직은 그런 게 없고 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주니까 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미디어 혼돈의 시대에 디지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꼭 지상파 방송사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인데다가 다른 일반적인 컨텐츠 제작자들에 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14F팀은 그 고민의 성과들을 공유하시면 크리에이터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지나 기후 변화 아니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인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인데요. 기후 경제학자 홍정호 교수가 쓴 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입니다. 그 기후 위기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진부해지는 상황인데 기후 위기가 몰고 올 경제적 환경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제목에 부의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성공 예감 별책북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